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1,5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백신 개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합니다. 오늘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날이 갈수록 좋지 않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비수도권 확진자도 지금 비중이 4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아서 아무튼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신규 확진자 수 자체는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요일별 환자 신규 확진자 수 자체도 한 300~400명씩 많고 또 전반적인 증가 추세가 또 주말 효과가 또 감소하게 되면 내일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발생한 1,900명, 해외 유입까지 하게 되면 2,000명까지도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 휴가철 때문에 이동량 증가 그리고 대면 접촉이 증가한 요인이 확산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점점 점유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전파 속도가 이제 델타 변이를 따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확진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많겠고요. 무엇보다도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4주 전과 비교했을 때 40, 50대에서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중증화율 자체도 1.4%에서 3.3%로 많이 증가했고, 또 이제 주간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같은 경우에도 5, 6월 달에는 한 2% 정도였는데 7월에는 한 3.6%, 그리고 지난주에는 4.0%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세가 계속 좀 증가세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제 40대 이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죠. 그동안에는 그 먹통이 되면서 예약 대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는데 다행히 어제는 10부제로 인한 효과인 건지 예약통이 또 발생하진 않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건 18세에서 49세 사이에 연령대 이제 예약을 했는데 10부제 영향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 10부제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되거든요. 특히 처음 시작한 문이 열자마자 즉 그 예약이 시작하는 시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요. 그래서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분이 이제 불안하니까 여러 기계를 가지고 또 접속하는 분도 계세요. 휴대전화, 컴퓨터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접속하면서 이제 폭주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마비가 됐는데 이번에는 10부제로 나눠지다 보니까 분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접속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 아마 첫날 예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접속을 보여주는 파란색, 빨간색 두 가지 불빛이 있는데 파란색이 계속 켜져 있었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40대 이하 백신 예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효과는 결국 10부제를 통해서 인원이 분산된 거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이 기저질환이 있는 요양병원 고령층 환자, 즉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3차 추가 접종, 이제 보통 부스터샷이라고 부르죠. 3차 추가 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차 접종 후에 항체 형성과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 접종이 가능한 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돌파 감염 사례라는 게 최근에 요양병원 쪽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 비중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항체 형성 조사를 바탕으로 하겠다. 이런 언급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그럼 봐야 될까요, 일단은?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돌파 감염과 관련된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항체가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돌파 감염이 잘 생기는가? 어떤 연구에 따르면 돌파 감염이 생기신 분들이 특별히 항체가 떨어지지 않아도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셔도 항체 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항체가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처음에 많이 생기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에서는 한 6개월 이상 지나더라도 특별히 항체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 돌파 감염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금 더 분석해 보시겠다는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백신별로 어떤 돌파 감염의 차이가 있는지도 좀 종합적으로 봐서 네. 부스터샷 여부를 이제 결정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방 접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감염 예방 효과보다는 사실 중증화 예방 효과가 조금 더 중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양병원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셨지만 어떤 확진자 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중증화로 가는 비율이 실제로 돌파 감염에서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서 부스터샷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산밀의 환경에 계시고 또 기저질환이 있고 이런 분들은 다른 고령의 어르신보다 더 집단 감염과 감염 위험에 노출이 더 많기 때문에 부스터샷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감염원이 유입되는 경로에 대한 방역 수칙 조치도 같이 좀 이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이 충분하다면 부스터샷도 접종을 하고 또 1차, 2차 접종자도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먼저 사용을 하는지 그걸 결정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동안 백신을 2차까지 맞으면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화율이 좀 낮아졌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중증화율을 낮추는 백신 그리고 3차 접종을 이어가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지금 전 국민들이 아직 많이 못 맞았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할지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무게를 두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제 정확하신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중증화율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확률이 진짜 높다. 그리고 부스터샷을 맞았을 때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부스터샷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이렇게 시설에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 숫자가 약 한 7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70만 정도는 조금 백신 접종을 좀 이쪽 분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스터샷이 확실히 보다 중증화나 감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70만의 분을 젊은 분들보다는 먼저 이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 부스터샷 접종에 조금 더 할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접종을 한 번도 못 맞으신 분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중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이제 돌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철저한 관리라든지 또 PCR 선제검사 같은 노력들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고위험군에 대해서 고위험군을 어느 정도 정의한 예 차이는 있겠지만 초고위험 고위험 인구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젊은 분들 접종보다는 우선적으로 부스터샷 접종에 할애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돌파 감염 사례를 보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지침, 즉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 접촉하더라도 격리를 면제해주는 그런 면제 지침이 있는데 이런 요양병원 사례를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 면제 지침을 다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지침이 지난달 5일 날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지침이 만들어질 당시의 추세를 보면 델타 변이로 확진된 사람의 숫자가 10% 정도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40%, 50%를 넘어서 지금 우세종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다.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지침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에 따르면요. 확진자와 접촉을 했어도 예방접종으로 2주가 지난 사람이라면 증상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고요. 외국에 갔다 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가 지난 이후에 즉 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난 이후에 외국을 갔다 왔는데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이런 그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돼 있는 나라를 다녀오지 않은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되고 수동 감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돌파 감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을까? 혹시나 돌파 감염으로 이미 그 백신을 맞고도 돌파 감염된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예방 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도 좀 바꿔서 자가격리 면제하는 것을 좀 다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즉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경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 이후에 어떤 증상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돌파 감염 사례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식약처에서 국산 백신에 대해서 임상 3상 시험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후보 물질인데요.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으면 이게 개발 막바지에 거의 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물 실험과 이제 인체 실험, 임상 1상, 2상 시험을 어느 정도 효과가 좋다는 뜻을 말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임상 3상 시험 단계도 굉장히 보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또 면밀하게 또 이상 반응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필요한 굉장히 까다로운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예. 또 3상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백신에 흔히 알려지지 않은 이상 반응, 그러니까 3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몰랐던 10만 명당 한 명 발생하는 희귀혈전증이라든지 심근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판 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체계는 계속 갖춰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3상 시험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임상허가 당국에서 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사실은 가장 또 큰 관건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상용화될지는 아직도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 시험 대상이 18세 이상인데 인원이 3,990명이네요. 그리고 이 중에 3,000명은 해당 후보 물질에 대한 시험을 하고요. 990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시험 대상인데 국내 그리고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에서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비교 임상 방식은 그러니까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서 저희가 관련 내용을 준비해 본 건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해서 알아보겠다. 이게 어떻게 효과를 입증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비교 임상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다면요. 네, 초기 백신 개발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는 접종군하고 그다음에 백신을 안 맞는 군, 그러니까 뭐 생리식염수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네.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뭐 내막구균 백신을 맞는다든지 해가지고 가짜 약을 투여한 다음에 투여를 하는 사람도 모르고 맞는 사람도 이게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염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두 군을 비교함으로써 이제 백신의 효능을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많고 또 가짜 약을 투여받으신 분들이 또 실험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유효성이 입증된 백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조군으로 접종을 하고 우리가 새로 시험하는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을 접종한 군이 서로의 효능을 비교했을 때 기존에 효과가 입증된 백신보다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열등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마진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유효성이 입증이 되면 최소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더 낫거나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3상 임상 시험에 어느 정도 유효성을 입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르면 이게 언제 출시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빨리 되지만은 그 열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효과가 차이가 없거나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대상의 환자가 필요하다든지 예. 조금 더 긴 기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 통계적 유효성에 들어오는 숫자가 이제 언제 우리가 확인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회사에서 밝힌 바로는 아마 내년 상반기, 1사분기, 그러니까 3월 이전에 중간 평가를 해가지고 예. 한번 보겠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면은 내년 3월 이전에 유효성을 입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혹시 3월까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간이 길어지면은 우리가 조금 더 유효성을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에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백신의 어느 유효성을 보는 것에 대해서 시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빠르면 3개월, 최대한 6개월 정도는 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산 개발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자체 개발한 국산 백신이 있다는 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통해서 사실은 감기처럼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변이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예. 그런 상황 우리가 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매년 만약에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계속 수입을 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도 실험실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공급된 양이 지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백신 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요. 백신의 주권 확보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전염병에 대응하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선도적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 가서 정상회담하고 나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백신 허브국이 된다는 것은 2025년까지 우리가 지금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세계 5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을 보면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은 세계 2위예요. 예. 근데 기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산 능력은 갖고 있는데 기술이 없는 건데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까지 합쳐지면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바이오 백신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체 백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 주권도 보장받지만 바이오 의약품 생산업체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키우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아주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의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께서는 잠시 뒤에 이어질 이슈큐브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경호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